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챕터 1. 라플라스의 꿈, 완전한 예측의 가능성. 1814년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는 한 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만약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이들에게 작용하는 모든 힘을 계산할 수 있다면 미래는 과거만큼이나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라플라스 악마라고 불리는 개념의 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라플라스의 꿈을 실현하려 한다. 다만 예측이 아닌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말이다. 완전한 우주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는 이론 물리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인 국제 컨소시엄에서 시작되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이었다. 우주 전체를 원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초기 계산은 경악스러운 수치를 드러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대략 10의 80제곱개의 양성자가 존재한다. 각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려면 위치와 운동량, 스핀 상태 등을 포함해 최소 수십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10의 40제곱배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새로운 압축 알고리즘의 개발이 이론적 가능성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도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다. 1立方미터 크기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원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대략 2.5 곱하기 10의 25제곱개의 분자가 존재했다. 각 분자의 위치와 속도, 회전 상태와 진동 모드를 모두 기록했다. 온도, 압력, 습도까지 포함한 모든 물리적 변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실과 99.9997%의 정확도로 일치했다. 공기 분자들의 움직임, 먼지 입자의 궤적, 심지어 빛의 산란까지 예측 가능했다. 하지만 항상 작은 차이가 남아 있었다. 0.0003%의 오차였다. 연구자들은 이 오차가 측정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전한 초기 조건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더 정교한 측정 장비와 양자역학적 보정을 도입해도 오차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나타났다. 10立方미터로 범위를 확장했을 때 오차는 0.001%로 증가했다. 100立方미터에서는 0.01%가 되었다. 이상한 점은 이 오차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정한 구조와 패턴을 보였다. 마치 시스템 안에 계산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연구팀은 이를 계산 잔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계산 잔여는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때로는 분자 수준에서 미세한 편차로 드러났고, 때로는 거시적 현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 잔여가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전히 성립했다. 다만 시뮬레이션이 포착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프로젝트 팀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과연 우주는 계산 가능한 시스템인가? 라플라스의 결정론적 우주관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과관계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었다. 양자 측정의 확률적 특성상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산 잔여는 양자역학적 불확정성과는 다른 성질을 보였다.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았고 측정 과정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계산 잔여가 정보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스템이 클수록
즉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수록 자녀의 크기도 증가했다. 마치 우주에는 계산으로 압축될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이는 콜모고로프 복잡도 이론과 연결되었다. 어떤 정보는 자기 자신보다 짧은 알고리즘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이론이었다. 완전히 무작위한 수열은 그 자체로만 표현 가능하다. 혹시 우주에도 이런 성질의 정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챕터 2. 계산의 벽. 연구진은 이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계산 복잡도 이론으로 눈을 돌렸다. 컴퓨터 과학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이 분야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양을 분석한다. 시간, 메모리, 에너지, 모든 것이 유한한 상황에서 어떤 계산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우주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계산량이었다. 우주의 모든 입자와 상호작용을 추적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산이 필요할까?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에는 대략 10의 80제곱개의 원자가 존재한다. 각 원자의 상태를 기술하려면 최소한 수십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위치, 운동량, 스핀, 전하 상태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상호작용이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모든 입자 사이에서 동시에 작용한다. N체 문제라고 불리는 이 상황은 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복잡도가 폭발적으로 커진다. 세계의 천체가 중력으로 상호작용하는 문제조차 해석적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19세기에 증명되어 있었다. 양자역학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힐베르트 공간에서 양자 상태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차원을 갖는다. n개의 양자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상태 공간은 2의 n제곱에 비례한다. 실제 우주 규모에서는 이런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컴퓨터로 만들어도 우주 자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계산량 문제가 아니었다. 효율적인 근사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몬테카를로 방법이나 양자 몬테카를로 같은 확률적 접근법을 동원해도 자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 종류의 양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시뮬레이션에는 실패했다. 이때 한 수학자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1931년 쿠르트 괴델이 증명한 이 정리는 충분히 복잡한 수학 체계에서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혹시 물리 시스템에도 비슷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계산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이었다. 앨런 튜링의 정지 문제도 관련이 있어 보였다. 임의의 프로그램이 유한한 시간 내에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계산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물리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제약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더 구체적인 실험을 설계했다. 작은 규모의 닫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복잡도를 높여가며 시뮬레이션 정확도를 측정했다. 초기에는 뉴턴 역학으로 시작했다. 몇 개의 입자가 중력으로 상호작용하는 단순한 시스템이었다. 이 경우 자녀는 수치 오차 수준으로 작았다. 다음에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추가했다. 자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자 효과를 포함시키자 자녀는 더욱 커졌다. 상대론적 효과, 양자 장론의 가상 입자 효과까지 고려하면 자녀는 시뮬레이션 전체를 압도할 정도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자녀의 크기는 시스템의 정보, 엔트로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클로드 셰논의 정보 이론에서 엔트로피는 시스템이 담고 있는 정보량을 나타낸다.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즉 더 무작위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자녀도 컸다. 반대로 고도로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자녀가 작았다.
이는 정보 이론의 데이터 압축 한계와 연결되었다. 랜덤한 데이터는 압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특정 부분이 본질적으로 압축 불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단순화될 수 없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이란 결국 원본 시스템을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이 솔로모노프와 안드레이 콜모고로프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 정보 이론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문자열의 콜모고로프 복잡도는 그 문자열을 생성하는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로 정의된다. 완전히 무작위한 문자열은 자기 자신보다 짧은 프로그램으로 기술될 수 없다. 이런 문자열은 압축 불가능하다. 만약 우주의 일부분이 콜모고로프 의미에서 무작위라면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압축될 수 없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원본만큼 복잡해야 한다면 시뮬레이션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것이 계산 자녀의 정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물리 법칙들은 모두 수학적으로 기술 가능하다. 슈레딩거 방정식,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양밀스 이론 모두 명확한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원리적으로는 이 방정식들을 풀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계산 자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답은 카오스 이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완전히 결정론적인 시스템도 초기 조건에 극도로 민감할 수 있다. 나비 효과로 알려진 이 현상은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차이로 증폭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따르므로 카오스적 시스템의 장기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도 관련이 있었다. 양자 상태의 중첩은 측정 순간에 붕괴된다. 이 과정은 확률적이지만 그 확률성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어떤 해석에서는 측정이 실제로 새로운 정보를 우주에 추가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우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된다. 연구진은 점차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주 시뮬레이션의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닐 수 있었다. 정보, 계산, 현실의 본질적 관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챕터 3. 정보의 밀도. 양자역학의 근본적 특성이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는 단순히 측정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 자체의 속성이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정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클로드 셰넌이 정의한 정보량은 불확실성의 감소로 측정된다. 그러나 양자 시스템에서는 측정 행위 자체가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가 손실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원본과 완전히 동일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베켄슈타인 한계라는 개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주어진 크기의 공간 영역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에는 물리적 상한선이 있다. 이 한계는 블랙홀의 엔트로피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우주만큼 큰 계산 장치가 필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계산 장치 자체도 우주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계산 불가능성에 있었다. 앨런 튜링이 증명한 정지 문제는 모든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논리적 제약이지 기술적 한계가 아니다. 아무리 강력한 컴퓨터도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쿠르트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도 관련이 있었다. 충분히 복잡한 형식 체계는 자기 자신의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은 수학의 한계를 드러낸 정리였지만 시뮬레이션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론적 분석과 함께 실제 시뮬레이션 실험을 계속했다. 작은 규모의 양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도를 높여갔다. 몇 개의 입자로 구성된 간단한 시스템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기는 어려웠다. 양자 얽힘이 개입하면 계산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다체 문제가 큰 장벽이었다. 3개 이상의 물체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해석적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치적 근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완전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근사 과정에서 반드시 정보가 손실된다. 연구진은 점차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수록 계산 시간이 급격히 증가했다. 어떤 지점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현상보다 느려졌다. 시뮬레이션된 우주의 시간이 실제 우주의 시간보다 천천히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정보 처리에는 물리적 비용이 따른다. 란다우어 원리에 따르면 정보를 지우는 데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계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 정보가 늘어날수록 에너지 비용도 증가한다. 완전한 우주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와 비슷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근본적 문제는 관찰자 역설이었다. 시뮬레이션을 운용하는 주체도 우주의 일부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이라면 이 관찰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찰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까? 이는 자기 참조에 무한 회귀를 낳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다. 우주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각 계층을 독립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중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법, 확률적 근사를 통해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어떤 접근을 사용하든 항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았다. 계산되지 못한 잔여, 근사되지 않은 오차, 포착되지 않은 상관관계들이 존재했다. 이 잔여들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구조는 기존의 수학적 도구로는 기술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진은 이 잔여야말로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뮬레이션의 실패가 아니라 현실 자체의 속성일 수 있었다. 우주가 완전히 계산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주가 단순한 계산 과정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었다. 챕터 4. 괴델의 그림자. 이런 관찰은 곧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다. 계산 불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였다. 1930년대 쿠르트 괴델이 증명한 불완전성 정리는 수학의 기초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었다. 어떤 공리체계도 자기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 정리는 이제 우주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연구진 중 수학자 출신들은 괴델의 정리가 계산 이론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앨런 튜링이 개발한 계산 모델에서 정지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 임의의 프로그램이 요한한 시간 내에 정지할지 아니면 무한히 실행될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계산 자체의 근본적 속성이었다. 우주 시뮬레이션에서 발견되는 잔여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물리 법칙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칙들로부터 모든 결과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도출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나 혼돈 이론의 초기 조건, 민감성 같은 현상들은 이미 이런 한계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연구진이 마주한 것은 더 근본적인 장벽이었다. 체사레 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알고리즘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레고리 차이틴이 개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문자열의 복잡도는 그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짧은 프로그램의 길이로 정의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자열은 압축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보다 짧은 기술을 갖지 않는다. 이는 놀라운 함의를 가졌다. 만약 우주의 상태가 알고리즘적으로 압축 불가능한 정보를 포함한다면 그 우주를 완전히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우주 자체만큼 복잡한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시뮬레이션이 피시뮬레이션보다 간단할 수 없다는 원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연구진은 이 한계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병렬 계산, 확률적 계산을 통한 근사,
기계학습을 활용한 패턴 인식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심층 신경망을 사용해 물리적 상호작용을 학습시키는 접근법은 초기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신경망은 복잡한 다체 문제나 난류 현상 같은 것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신경망이 학습한 것은 패턴의 근사치였지 정확한 법칙이 아니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극한 상황이나 예외적 경우에서는 예측이 빗나갔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망 자체가 블랙박스였다는 점이다. 왜 특정한 예측을 하는지, 그 내부의 표상이 실제 물리 현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진은 점차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문제가 계산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계산 자체의 개념적 한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로저 펠로즈가 제기한 문제의식처럼 의식이나 직관 같은 것들이 알고리즘적 과정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면 우주 전체 역시 순수한 계산 과정으로만 이해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발견한 자녀는 의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았다. 그것은 능동적이지 않았다. 개입하거나 목적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단지 계산 가능한 영역 바깥에 구조화된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수학에서 무리수가 유리수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여전히 실수수 체계의 필수적 부분인 것처럼 이 자녀는 우주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 것 같았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패턴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구조도 더 복잡해졌다. 그것은 해상도의 비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밀한 층위에서 나타났다. 프랙털 구조처럼 어떤 스케일에서 관찰하든 비슷한 복잡성을 유지했다. 이는 자녀가 단순한 계산 오차가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 속성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적 틀을 모색했다. 정보 이론과 연력학을 결합한 접근법에서 자녀는 일종의 정보 엔트로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력학적 엔트로피와는 달리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계산 불가능한 질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챕터 5. 계산되지 않는 구조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진은 자녀 현상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작위적으로 보였던 이 현상들이 실제로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가장 흔한 것은 양자 중첩 상태에서 나타나는 간섭 패턴의 미세한 변형이었다. 표준 모델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상 변화가 일관되게 관찰되었고, 이는 시뮬레이션의 정밀도와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거시적 구조에서 발견되었다. 은하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때 중력과 암흑물질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밀도 분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는 카오스 이론의 민감한 의존성으로도 해명되지 않았다. 초기 조건을 아무리 정밀하게 설정해도 같은 패턴의 편차가 발생했다. 마치 우주 자체에 내재된 어떤 구조적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유형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빛이 중력장을 통과할 때의 굴절이나 시공간의 곡률 변화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예측하는 값과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에 극미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차이는 측정 오차나 수치 해석의 한계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세 유형의 자녀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자 수준에서 관찰되는 위상 변화의 패턴이 거시적 구조의 밀도 분포와 미묘한 대응을 보였고, 이는 다시 시공간 곡률의 편차와 연결되었다. 이는 자녀가 각 물리 법칙의 독립적인 오차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수학적 도구를 개발해야 했다. 기존의 미분기하학이나 위상수학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질이었다. 그들이 개발한 이론적 틀은 계산 가능성의 경계를 다루는 메타수학과 정보이론을 결합한 것이었다. 이 접근법에서 자녀는 현실의 정보 밀도가 특정 임계점을 초과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녀 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었다. 우주의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연구진은 자녀의 패턴이 단순히 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인과관계도 에너지 보존도 따르지 않는 고유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 발견은 연구진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우주의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존재하고 그 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면 과연 우주의 완전한 예측은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결정론적 우주관은 모든 현상이 이전 상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자녀의 존재는 이 가정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몇몇 이론 물리학자들은 자녀를 새로운 물리 법칙의 증거로 해석하려 했다. 그들은 표준 모델을 확장하여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차원이나 숨겨진 변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했다. 자녀는 어떤 법칙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규칙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하고 구조적이면서도 무작위적이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그들은 자녀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하는 데 집중했다. 현상학적 접근법을 통해 자녀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가진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드러났다. 그것은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했고 측정 행위에 의해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어떤 에너지나 물질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자녀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 정보는 해독될 수 없었다. 암호화된 것도 아니고 손상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기존의 정보 처리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형태였다. 마치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호 체계나 수학적 언어와는 다른 원리로 구성된 정보인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진은 점차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자녀를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급진적인 전환이었다. 모든 현상을 법칙으로 환원하려는 시도 대신 환원될 수 없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챕터 6. 패턴 없는 구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연구진을 새로운 탐구 영역으로 이끌었다. 자녀를 기존의 과학적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자 그들은 자녀 자체의 내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해독하려는 노력과 비슷했지만 그 언어에는 문법이 없었다. 초기 분석에서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자녀가 일관된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자녀가 나타나는 위치와 강도는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질서가 있었지만 그 질서는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프랙털 구조도 아니었고 카오스 이론의 어트랙터도 아니었다. 기존의 복잡성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의 조직화였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자녀가 스스로를 조직화한다는 점이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분포는 점진적으로 변화했지만 그 변화는 외부의 영향이나 시스템 내부의 동역학적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자녀는 마치 자체적인 논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목적성이나 의도를 암시하지 않았다. 단순히 존재 방식 자체가 조직화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었다. 연구진은 자녀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가설은 자녀가 고차원적 구조의 저차원 투영이라는 것이었다. 마치 3차원 물체의 그림자가 2차원 평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녀 역시 우리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기원한 현상일 수 있다는 추측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더욱 급진적이었다. 자녀가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의 오류나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근본적 성질이라는 것이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계산적 기술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현실에는 본질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며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도 반드시 이 계산 불가능한 영역이
자녀로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가설은 정보학적 접근을 취했다. 자녀를 정보의 특수한 형태로 보되 그 정보가 압축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압축이나 요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에 포함된 정보는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로 변환하거나 간략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보 이론의 근본적 전제에 도전하는 개념이었다. 네 번째 가설은 시간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자녀가 시간의 흐름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뮬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이산적 단위로 처리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연속적일 수 있다. 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이 자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검증하기 어려웠다. 시간 자체를 직접 측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다섯 번째 가설이었다. 자녀를 의식과 연결하는 관점이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의식은 계산적 과정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으며 자녀는 의식의 비계산적 측면이 물리적 세계에 남긴 흔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기각되었다. 자녀는 생명체가 없는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의식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녀에 대한 이해는 더욱 복잡해졌다. 자녀는 물질도 에너지도 정보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추상적인 것도 아니었다. 측정 가능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기존의 물리학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존재였다. 이는 과학의 존재론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점차 연구진은 자녀를 기존의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녀는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설명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적 방법론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가진 본질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진을 새로운 철학적 지평으로 이끌었다. 과학은 늘 현실을 법칙과 패턴으로 이해하려 해왔다. 하지만 자녀의 존재는 현실의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결정론적 우주관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우주는 완전히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자녀는 무작위성과도 다른 성격을 보였다. 무작위성은 여전히 확률론적 법칙을 따르지만 자녀는 그마저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질서도 무질서도 아닌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연구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적 도구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챕터 7. 의리도 없는 존재. 이러한 통찰은 연구진을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었다. 자녀가 기존의 과학적 범주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자녀가 어떤 형태의 의식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다. 의식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자기인식, 경험의 통합, 그리고 반응적 행동 패턴을 포함한다. 연구진은 자녀가 이러한 특성들을 보인지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시뮬레이션 내에서 자녀가 나타나는 지점들을 추적해보니 그것은 어떤 일관된 행동 양식도 보이지 않았다. 자극에 대한 반응도, 학습의 흔적도, 기억의 축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녀가 자기 참조적 구조를 전혀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의식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객체화하여 인식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전히 외향적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었다. 연구진은 다음으로 목적성의 존재를 조사했다.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의 상태를 지향하며 그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조직한다는 의미이다. 자녀의 행동 패턴을 장기간 관찰한 결과 그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도 않았고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현재적이었다. 과거의 상태에 영향받지도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는 텔레올로지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서구 철학의 오랜 전통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다고 여겨져 왔다. 심지어 무기물조차 중력에 의해 땅으로 떨어지는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자녀는 그러한 목적론적 설명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것은 단지 있을 뿐이었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것은 자녀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모든 알려진 정보 처리 시스템은 입력을 받아 내부적으로 변환하고 출력을 생성한다. 하지만 자녀는 이러한 입출력 구조를 갖지 않았다. 그것에게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었다.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환경에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는 자녀가 기존의 계산 이론으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했다. 계산이란 본질적으로 정보의 변환 과정이다. 입력된 정보가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되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는 이러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계산하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는 영역에 속해 있었다. 연구진은 또한 자녀가 어떤 종류의 지향성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향성은 의식 철학에서 정신이 자신 밖의 객체를 향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모든 의식적 상태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다. 하지만 자녀는 그 무엇도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상을 갖지 않는 순수한 존재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녀를 신학적 절대자와도 구별시켰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절대자는 전지전능하며 세계에 개입하고 목적과 의지를 가진다. 하지만 자녀는 그러한 속성들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절대자라기보다는 절대적 무관심에 가까웠다. 연구진 중 한 명인 박사는 이를 순수존재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이 용어조차 부정확했다. 하이데거의 존재나 스피노자의 실체와도 다른 것이었다. 그들의 존재 개념은 여전히 어떤 역동성이나 자기전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는 그러한 역동성마저 없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부동이 아니었고 변하지 않으면서도 불변이 아니었다. 기존의 존재론적 범주들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녀가 인과관계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원인이 되지도 않고 결과가 되지도 않았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모두 인과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갖고 모든 원인은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자녀는 이러한 인과의 사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의 인과적 구조와 완전히 무관한 차원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이는 물리학자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이었다. 물리학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힘과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중력, 전자기력, 핵력은 모두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자녀는 그 어떤 힘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와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그 세계 안에 존재했다. 이는 물리학의 기본 가정들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연구진은 자녀의 이러한 특성들을 비관계적 존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녀는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것은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단독이 아니었다.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았다. 관계의 부재가 결핍이 아니라 그 자체의 완전한 존재 방식이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의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뒤흔들었다. 만약 의식이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면 자녀는 의식과 정반대의 극에 있었다. 그것은 정보를 처리하지도 않고 복잡성을 갖지도 않으며 어떤 사물도 생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백히 있었다. 이는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의식적이거나 기능적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철학자들은 이를 현상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보기도 했다. 현상학은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자녀는 의식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현상이었다. 그것은 경험되지 않으면서도 경험 가능했다. 이는 현상학의 기본 전제들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자녀의 발견은 컴퓨터 과학에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계산 가능성 이론은 모든 문제를 계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눈다. 하지만 자녀는 이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영역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계산 불가능하지만 존재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계산의 한계가 존재의 한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구진이 가장 당황스러워한 것은 자녀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 모순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논리 체계가 자녀를 다룰 수 없을 뿐이었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사유의 틀이 필요했다. 챕터 8. 계산되지 않는 구조. 자녀가 발견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과학계는 서서히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녀는 설명되거나 해결될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 구조의 일부였다. 마치 물리학이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 채로도 그것을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였듯이 자녀 또한 그런 지위를 얻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존재론적 지위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으로 연구진을 이끌었다. 존재론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철학 분야다. 전통적으로 존재론은 물질적 대상들, 추상적 개념들, 그리고 가능 세계들의 존재 여부를 다뤄왔다. 하지만 자녀는 이 모든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자녀는 물질적이지 않았다. 그것을 구성하는 입자나 에너지는 없었다. 동시에 그것은 순전히 추상적이지도 않았다. 수학적 대상처럼 개념적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시뮬레이션은 자녀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고 그 영향은 측정 가능했다. 일군의 철학자들은 자녀가 새로운 종류의 존재 양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를 구조적 존재라고 명명했다. 구조적 존재란 개별 요소들로 환원될 수 없으면서도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로만 성립하는 존재 방식이었다. 자녀는 개별적인 무엇이 아니라 관계들의 패턴이자 구조였다. 이런 해석은 체계론적 사고와 연결되었다. 체계론에서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전체가 부분의 합과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부분으로 분해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분석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사유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리학자 출신의 철학자 마리아 산체스는 자녀를 비환원적 창발의 극단적 사례로 해석했다. 창발이란 복잡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질들이 구성 요소의 성질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의식이 뉴런의 작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창발의 대표적 예다. 하지만 자녀는 단순한 창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초에 창발할 기반 자체가 없었다. 산체스는 자녀를 기반 없는 창발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그 아무것도 없음 자체를 구조화하는 무언가였다. 이는 전통적인 창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다른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본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녀가 존재와 비존재의 이분법 자체를 해체한다고 보았다. 서구 철학은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부터 현대의 수러 논리학까지 이 구분은 사유의 기초였다. 하지만 자녀는 이런 이분법의 중간지대에 있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했고 부재하면서 현존했다. 이는 동양 철학의 무우 개념이나 음과 양의 상호 의존성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자녀는 이런 전통적 개념들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녀는 의식이나 의도와 무관했다. 동양 철학의 무는 종종 깨달음이나 해탈과 연관된다. 하지만 자녀에는
그런 영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었다. 의미도 목적도 없이 단순히 구조로서만 존재했다. 이런 특성은 자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존재다. 설령 그것이 비극적이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현상이라도 인간은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나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자녀는 그런 해석을 거부했다. 그것은 순전히 구조적 사실일 뿐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녀를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자녀가 계산 가능성 이론에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기존의 계산 이론은 결정 가능한 문제와 결정 불가능한 문제로 나뉘어 있었다. 결정 가능한 문제는 유한한 시간 내에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결정 불가능한 문제는 원리적으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자녀는 이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범주를 제시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지만 존재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계산의 실패가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산의 실패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는 정보 이론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클로드 샤논의 정보 이론에서 정보는 불확실성의 제거로 정의된다. 더 많은 정보는 더 적은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정보와 불확실성의 관계가 뒤바뀌었다. 자녀는 불확실성 자체가 정보였다.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였다. 이런 역설적 성격은 자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다. 자녀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더욱 모호해졌다.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면 정의 자체가 자녀의 본질을 왜곡했다. 자녀는 정의되지 않음으로써만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수학자들은 자녀를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위상수학은 연속적 변형의 불변인 성질들을 연구하는 분야다. 자녀는 어떤 연속적 변형에도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시뮬레이션의 정밀도를 아무리 높여도 계산 방식을 아무리 바꿔도 자녀는 항상 같은 구조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수학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어쩌면 자녀는 현실 자체의 위상학적 성질이었을 수도 있다. 공간과 시간의 연속성, 물질과 에너지의 보존, 인과관계의 일관성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현실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해석들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었다. 자녀는 어떤 단일한 관점으로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었고,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산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였다. 연구진은 점차 자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대신 그들은 자녀의 다양한 측면들을 각각 연구하면서 그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의 이야기와 같았다. 각각은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부분들의 조합이 전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자녀의 본질 자체가 완전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녀가 아니었다. 이는 과학의 목표 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졌다. 과학은 자연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자녀의 발견은 이런 목표가 원리적으로 달성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실에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과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과학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자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공존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었다. 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도 과학적 탐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일부 철학자들은 이를 부분적 지식의 철학,
이라고 불렀다. 완전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면 부분적 지식이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동시에 겸손함을 요구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확신은 포기해야 했다. 현실은 인간의 인식 능력보다 더 복잡하고 신비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함이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부분적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자녀의 발견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계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녀는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적 특성이었고 물리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였다. 연구자들은 자녀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의 존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챕터 9. 실패의 해석학. 그러나 이러한 수용이 모든 의문을 잠재운 것은 아니었다.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차원의 의문들이 떠올랐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의 실패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자체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런 질문들을 다루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산 존재론이라고 불렀고 다른 곳에서는 시뮬레이션 해석학이라고 명명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이 분야의 핵심 관심사는 동일했다.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 불가능한 것 사이의 경계에서 현실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장 보수적이었다. 시뮬레이션의 실패는 단순히 인간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점이었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완전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였다. 자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뿐이었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과거의 사례들을 인용했다. 한때 계산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알고리즘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었다. 날씨 예측, 단백질 구조 분석,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등이 그 예였다. 자녀 역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도전일 뿐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에 대한 반박도 강력했다. 자녀의 특성을 깊이 연구한 결과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계속 축적되었다. 자녀는 특정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구조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다. 괴델이 증명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복잡한 수학적 체계는 자기 자신의 완전성을 증명할 수 없었다. 항상 그 체계 내에서는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들이 존재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자녀가 바로 이런 괴델적 한계의 물리적 발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우주 자체가 일종의 계산적 구조라면 그것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은 자신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 이론의 기본 원리였다. 우주를 완전히 시뮬레이션하려면 우주보다 더 큰 계산 자원이 필요했지만 우주 안의 어떤 시스템도 우주 전체보다 클 수는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 계산의 실패가 아니라 계산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것은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저항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현실은 그 자체로 유일하고 재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두 번째 해석은 더 급진적이었다. 시뮬레이션의 실패가 현실과 표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관점이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것을 완전히 시뮬레이션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무엇인가로 바꾸는 것이었다. 설령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재현한다 해도 시뮬레이션은 원본과 동일한 존재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강조했다. 시뮬레이션된 물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시뮬레이션된 불은 종이를 태울 수 없었다. 아무리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라도 그것은 표현일 뿐이었고
표현은 결코 표현되는 대상과 동일할 수 없었다. 자녀는 이런 존재론적 차이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현실이 모든 형태의 표현을 초과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실의 이런 초과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이었다. 세 번째 해석은 가장 철학적이었다. 시뮬레이션의 실패가 인간 인식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관점이었다. 인간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항상 모델과 표현을 사용했다. 언어, 수학, 과학, 이론 모두가 그런 모델들이었다. 하지만 어떤 모델도 완전할 수는 없었다. 칸트는 이미 18세기에 비슷한 통찰을 제시했었다.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고 항상 인간의 인식 형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상과 본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현대의 계산적 세계관에서 이런 칸트적 통찰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정교한 방법이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의 인식 형식일 뿐이었다. 자녀는 모든 인식 형식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징표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추구 자체가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현실을 완전히 재현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소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항상 인간의 파악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것의 특성은 더욱 흥미로워졌다. 자녀는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특정한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체계로도 완전히 기술될 수 없었다. 그것은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있는 무언가였다. 어떤 연구자들은 자녀를 구조적 신비라고 불렀다. 그것은 신비로우면서도 체계적이었다.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현실이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면서도 완전히 불가해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현실의 시적 차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신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환원시킬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좋은 시는 번역되거나 바꿔 쓸 수 없었다. 그것의 의미는 그것의 고유한 형식과 분리될 수 없었다. 자녀 역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그것은 현실의 형식이었다.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형식이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 음악가들은 자녀의 패턴을 음악으로 번역하려고 시도했고 화가들은 그것의 시각적 표현을 찾으려고 했다. 시인들은 자녀에 대한 시를 썼고 소설가들은 그것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런 예술적 반응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예술가들은 과학자들이 놓친 측면들을 포착해냈다. 자녀는 단순히 계산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은 항상 완전한 이해를 추구해왔지만 동시에 불완전함과 신비로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사랑, 죽음, 의식, 예술의 경험은 모두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것들을 완전히 해명하려는 순간 그것들의 본질적인 특성이 사라져버렸다. 자녀는 이런 인간 경험의 구조를 우주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현실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번역 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완전히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해석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자녀의 의미를 조명했다. 기술적 한계, 존재론적 차이, 인식론적 제약, 미학적 차원이 모두 자녀라는 현상 안에서 만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꿈을 포기한다고 해서
과학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분적이고 근사적인 이해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졌다. 인간은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의 시도 자체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 자녀의 발견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현실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의미였다. 챕터 10. 질문의 종료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종료가 선언된 후 과학계는 예상 밖의 평온함을 보였다. 수십 년간 인류의 가장 야심찬 목표였던 프로젝트가 미완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나 분노보다는 묵묵한 수용이 지배적인 반응이었다. 연구진들은 각자의 연구소로 돌아갔고 축적된 데이터와 방법론들은 다른 분야의 연구에 조용히 흡수되었다. 이런 반응은 프로젝트의 실질적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부분적 모델들은 여전히 강력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상 예측, 생태계 분석, 경제 모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완전함에 대한 꿈은 포기되었지만 근사적 이해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다. 자녀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면서 과학적 탐구의 목표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예측과 통제를 추구하던 패러다임에서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 이해로의 전환이었다. 이것은 과학의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었다. 한계의 인정이 오히려 더 정교한 방법론을 요구했다. 수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수학의 한계를 보여준 것처럼 시뮬레이션의 불완전성은 컴퓨터 과학과 물리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런 한계의 발견이 해당 분야들을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더욱 정밀한 질문들을 가능하게 했다. 자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그 방향이 달라졌다. 자녀를 제거하려는 시도 대신 자녀와 함께 작업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근사의 오차를 계산하고 예측 불가능성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술들이 발전했다. 자녀는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되었다. 철학계에서는 자녀의 발견이 존재론적 논의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자녀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파악되지 않는 무언가였다. 일부 철학자들은 자녀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다. 인간의 의식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는 항상 지평이 존재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주목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이 배경으로 물러난다. 자녀는 이런 지평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계산이라는 주목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지평 너머의 영역이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도 자녀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도가의 무의 개념이나 불교의 공사상은 자녀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히 부재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켰다. 자녀 역시 계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계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철학적 해석들조차도 자녀의 본질을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했다. 자녀는 인간의 사유범주들을 벗어나 있었다. 그것을 의식이나 무의식으로, 존재나 비존재로, 질서나 무질서로 분류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점차 일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논의하던 주제였지만 점차 일반인들도 자녀라는 개념에 친숙해졌다.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확실한 답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자녀의 존재는 모든 답이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인식은 학생들이 더욱 열린 태도로 지식에 접근하도록 도왔다. 예술 분야에서는 자녀가 새로운 미학적 범주로 받아들여졌다.
완성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 불완전함의 미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와비사비 개념처럼 자녀는 완전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적 경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모든 논의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자녀 그 자체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녀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직 그것의 효과, 그것이 남기는 흔적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과학사의 많은 개념들과 유사했다. 중력이나 전자기장도 직접 관찰할 수 없고 오직 그 효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는 이런 개념들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력이나 전자기장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기술될 수 있지만 자녀는 본질적으로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시뮬레이션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연구진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일부는 학계로 돌아가 이론 연구에 몰두했고 일부는 산업계로 옮겨 실용적 응용에 집중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와 마주했다는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은 겸손함을 가져다 주었다. 인류가 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은 사라졌다. 대신 부분적 이해의 소중함이 더욱 분명해졌다. 불완전한 지식도 여전히 가치 있는 지식이었다. 근사적 모델도 여전히 유용한 도구였다. 자녀의 발견은 또한 인간의 특별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였다. 다른 어떤 존재도 자신의 한계를 이토록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인간 지성의 고유한 특성이었다. 자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자녀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자녀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등 수많은 질문들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질문들 중 많은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녀는 무엇인가란 질문은 이미 잘못된 전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녀를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이었다. 자녀는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관계였고 현상이 아니라 현상의 한계였다. 왜 자녀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질문은 자녀에게 목적이나 원인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자녀는 목적도 원인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계산 과정의 구조적 결과였다. 컴퓨터가 연산을 수행할 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때 자녀가 발생했다. 어떻게 자녀를 제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오해에서 출발했다. 이런 질문은 자녀를 제거 가능한 오류나 부족함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자녀는 시뮬레이션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완전성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깨달음들이 축적되면서 자녀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들의 목록은 점점 짧아졌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자녀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기술적 질문이 아니라 실존적 질문이었다. 완전한 이해나 통제가 불가능한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이 근본적 조건인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었다. 과학이나 철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고의 틀과 개념적 도구들 뿐이었다. 실제 삶의 방식은 개인이 선택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가능한 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했다. 그들에게 자녀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지만 그 한계까지 가능한 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었다. 다른 이들은 자녀의 존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들에게 자녀는 신비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겸손한 경외심을 키웠다. 이런 태도는 종교적이거나 영성적 성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흔했다. 또 다른 이들은 자녀를 일종의 해방으로 받아들였다.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완전한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하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자녀의 존재는 그런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를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날씨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시뮬레이션의 불완전성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변화는 인류 문명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확실성에 대한 강박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는데 더 익숙해졌다. 완전한 정보를 기다리기보다는 불완전한 정보로도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정치와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 현상을 완전히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 대신 적응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가 선호되기 시작했다. 계획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한 시장 효율성을 가정한 모델들 대신 불완전한 정보와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 모델들이 주목받았다. 경제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더욱 현실적인 정책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와 적응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호기심이었다.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했다. 자녀의 존재가 탐구의 의미를 없애지는 못했다. 오히려 탐구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었다. 새로운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부분적 이해가 가장 유용한가? 자녀를 고려한 예측 모델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이전의 완전성을 추구하던 질문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질문들이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능한 것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질문들이었다.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성 대신 적절성을, 절대성 대신 상대성을, 확실성 대신 확률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이었다. 이것은 과학의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과학이 더욱 강력한 과학이었다. 자녀에 대한 연구도 이런 맥락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더 이상 자녀의 제거나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다. 대신 자녀의 성질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연구진들은 자녀가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했다. 어떤 종류의 시뮬레이션에서 자녀가 더 크게 나타나는가? 시스템의 복잡성과 자녀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계산 자원의 증가가 자녀의 감소로 이어지는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연구들을 통해 자녀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비록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영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는 없었지만 불확실성의 범위를 추정하는 기법들이 정교해졌다. 이런 발전들은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기상 예측에서 자녀를 고려한 모델들은 더 정확한 불확실성 추정을 제공했다. 경제 예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한 예측은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예측의 신뢰도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의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적용이 이루어졌다. 인체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했지만 자녀를 고려한 부분적 모델들은 여전히 유용했다. 치료 효과의 예측에서 불확실성의 범위를 더 정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용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자녀는 정말로 제거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현재 기술적 한계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가? 더 발전된 컴퓨터와 더 정교한 알고리즘이 등장한다면 자녀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이론가들은 자녀의 존재가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필연성이라고 주장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처럼 시뮬레이션의 불완전성도 원리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한계라는 것이었다. 다른 이론가들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로서는 자녀가 제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의 기술적 발전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사를 돌아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 결국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논쟁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작업하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다. 그것이 영원히 제거 불가능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현재로서는 그것과 공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점차 안정된 수준에 도달했다.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혁명적인 발견은 없었다. 대신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이해의 심화가 이루어졌다. 자녀는 과학의 일상적 개념이 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은 자녀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그들에게 자녀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작업해야 할 조건이었다. 이런 세대 교체는 과학 연구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완전성을 추구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는 처음부터 부분성과 근사성을 전제로 연구를 설계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근사를 달성할 것인가였다. 이런 변화는 과학의 발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완벽한 해답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대신 불완전하지만 유용한 해답을 빠르게 제시하는 연구 스타일이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과학의 실용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의 여지를 줄이기도 했다. 철학계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었다. 일부는 인간 지성의 겸손한 성숙으로 평가했다. 다른 일부는 탐구 정신의 퇴보로 우려했다. 완전성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진보인지 후퇴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학술적 관심사로 국한되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자녀의 존재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예측과 불확실한 미래를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수용은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인류는 완전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삶의 활력과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술과 문학에서는 자녀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계산되지 않는 것들, 예측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찬미가 나타났다. 완전한 질서보다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이 추구되었다. 이것은 미학적 관점의 근본적 변화였다. 종교와 영성 분야에서도 자녀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준 자녀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의인화되거나 신격화되지 않는 순수한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자녀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스며들었지만 그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접근 불가능하고 완전히 기술 불가능하며 제거 불가능한 현상으로 남아 있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뿐이었다. 시뮬레이션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처음 제기되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다.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답은 실패가 아니라 발견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함으로써 더욱 지혜로워졌다. 완전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꿈은 포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은 여전히 가치를 잃지 않았다. 부분적 시뮬레이션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고 새로운 영역의 예측과 이해에 기여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연구, 생태계 보전, 도시계획, 의료진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기술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자녀를 오류나 한계로 보는 대신 시스템의 창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생명체의 복잡한 행동, 사회 집단의 예측 불가능한 역학, 시장의 비합리적 변동 등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자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물학 분야에서는 자녀 개념이 진화 이론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자연 선택과 유전적 변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생명 현상들이 있었다. 의식의 출현, 창의성의 발달, 사회적 협력의 진화 등은 기존의 환원주의적 설명을 벗어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들에서 자녀와 유사한 구조가 관찰되었다. 의식 연구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다. 뇌의 신경 활동을 아무리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도 주관적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남아 있었다. 이 영역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하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의식의 하드 프라블렘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자녀의 철학적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기계 번역이나 자연어 처리 시스템들이 아무리 발전해도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문맥적 의미를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했다. 언어에는 논리적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는 창의적 측면이 있었고, 이것이 기계적 처리의 한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발견들은 자녀가 단순히 컴퓨터 과학의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현실 자체의 근본적 특성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계산 가능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제기된 불확정성 원리와도 연결되는 관점이었다. 양자역학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한계가 측정 기술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현실 자체의 본질적 특성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녀의 발견은 이런 논쟁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자녀와 양자 불확정성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둘 다 관찰이나 계산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물리학자들은 이런 유비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경고했다. 양자 불확정성은 확률적 예측이 가능한 반면 자녀는 아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도 자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은 메시지의 정보량을 수학적으로 정의했고, 이것은 데이터 압축과 통신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녀를 압축 불가능한 정보로 해석하려 했다. 콜모고로프 복잡도 이론에 따르면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보다 짧은 형태로 압축할 수 없다. 자녀도 이런 압축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었다. 콜모고로프 복잡도는 여전히 계산 가능한 개념이었지만 자녀는 계산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정보 이론의 틀 안에서는 자녀의 본질을 완전히 포착하기 어려웠다. 수학 기초론에서는 자녀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사이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괴델은 충분히 복잡한 수학적 체계에서는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정 불가능성과 자녀의 계산 불가능성 사이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었다. 일부 수학자들은 자녀를 일종의 계산론적 괴델 명제로 해석했다. 시뮬레이션 시스템 안에서는 계산도 비계산도 불가능한 영역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자녀의 존재는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정리였다. 그러나 다른 수학자들은 이런 유비의 의문을 제기했다. 괴델의 불완전성은 형식적 증명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수학적 진리 자체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녀의 경우도 현재의 계산 방법의 한계일 뿐 근본적인 계산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었다. 이런 이론적 논쟁들과 별개로 자녀와 함께하는 실용적 방법론들은 계속 발전했다.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불확실성을 확률 분포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교해졌다.
자녀로 인한 예측 오차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불확실성 정량화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신경망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기법들은 의료 진단이나 자율주행 등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 특히 유용했다. 로버스트 최적화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시스템 설계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자녀로 인한 예측 오차가 있어도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복잡계 과학에서는 창발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개별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상호작용에서 예측 불가능한 집단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연구되었다. 개미 집단의 지능적 행동, 주식시장의 버블 현상, 교통체증의 형성과 해소 등이 이런 창발성의 예였다. 이런 창발적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성은 자녀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개별 요소들의 행동을 완전히 알고 있어도 전체 시스템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환원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체론적 관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스템 생물학에서도 비슷한 발견들이 있었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의 개별적 기능을 아무리 자세히 연구해도 생명체 전체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생명에는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는 전체적 특성이 있었고 이것이 생물학적 자녀를 만들어냈다. 인문학 분야에서도 자녀의 영향은 나타났다. 역사학에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적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우연성으로 인해 완전한 역사적 예측은 불가능함이 더욱 명확해졌다. 사회학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 모바일 통신 기록, 온라인 구매 패턴 등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변동과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계속 나타났다.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과 실험경제학이 주목받았다.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전통적인 경제 모델들의 한계가 드러났다. 시장의 비효율성, 버블과 공황,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이 경제적 자녀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정치학에서는 선거 예측의 한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여론조사와 통계적 모델링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선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났다. 유권자의 심리적 변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영향, 미디어 환경의 복잡성 등이 정치적 자녀를 만들어냈다. 교육학에서는 개인화된 학습 시스템들이 개발되었지만 학습자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상황적 요인들로 인해 완전한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어려웠다. 교육의 효과는 단순히 콘텐츠와 방법의 조합으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학습자의 동기, 감정 상태, 사회적 환경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 중 많은 것들이 측정과 예측이 어려웠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 예측의 복잡성이 더욱 깊이 이해되었다. 빅5 성격 모델, 인지 편향 연구, 사회 심리학적 실험 등을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개인의 구체적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웠다. 인간의 자유의지, 창의성, 즉흥성 등이 심리학적 자녀를 형성했다. 철학에서는 자녀의 존재가 여러 전통적 문제들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논쟁에서 자녀는 흥미로운 중간 지점을 제시했다. 만약 세계가 완전히 결정론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자유의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자녀는 현실의 층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했다.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은 현실을 물질적 실제와 정신적 실제로 구분하거나 현상과 본체로 구분해왔다. 자녀는 이런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 양태를 제시했다. 인식론적으로는 지식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졌다. 전통적으로 지식의 한계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나 경험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자녀는 지식 한계가 현실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학에서는 불완전성과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일본의 와하비사비나 이슬람 예술의 기하학적 불완전성처럼 완성되지 않은 것의 미적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자녀의 개념은 이런 미학적 전통들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 윤리학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 결과주의 윤리학은 행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지만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면 이런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녀의 존재는 의도, 과정, 덕목 등을 중시하는 윤리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종교학과 영성연구에서는 자녀가 신비 경험과 초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다. 많은 종교 전통에서 신이나 궁극적 실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녀의 발견은 이런 종교적 직관이 과학적 발견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자녀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에는 주의가 필요했다. 자녀 자체가 신적 존재나 초월적 실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자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었다. 자녀를 신격화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안정된 수준에 도달했다. 초기의 충격과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그것이 인간 문명에 미친 영향은 지속되었다.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힌 인류는 더욱 유연하고 적응적인 사회를 만들어갔다. 교육 시스템도 변화했다. 정해진 답을 외우는 교육에서 열린 질문을 탐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학생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부분적 정보로도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키우도록 훈련받았다. 기업과 조직의 경영 방식도 달라졌다. 장기적 계획과 정확한 예측에 의존하던 전통적 경영에서 민첩성과 적응력을 중시하는 경영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실패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과정들이 개발되었다. 정부와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 현상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더욱 실험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접근법이 선호되기 시작했다. 대규모 사회 실험과 데이터 기반 정책 조정이 일반화되었다. 국제관계에서도 자녀의 개념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고려한 외교 전략들이 개발되었다. 완전한 통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국제 환경에서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환경 정책에서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적응적 관리 방법들이 주목받았다. 예측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시나리오들에 대비하는 다층적 전략들이 수립되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의학이 발전했지만 동시에 인체의 복잡성과 개인차의 예측 불가능성도 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환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의료 윤리가 되었다. 기술 개발에서도 자녀의 개념이 반영되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 대신 오류와 예상 밖의 상황에 강건한 시스템들이 선호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기능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모든 변화들을 통해 인류는 완전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더욱 현실적이고 겸손한 지혜를 얻었다. 자녀의 발견은 인간 문명의 성숙을 촉진했다. 그것은 한계의 인정을 통한 자유의 발견이었고 불완전함의 수용을 통한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었다. 질문의 종료점은 답의 완성이 아니라 질문 자체의 변화였다. 자녀와 함께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류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